유미가 아들을 가졌어. 내 유전자를 물려받을 귀한 늦둥이야. 그 한마디에 제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벽 4시부터 가마솥 앞에서 콩을 갈며 딸 셋을 대학까지 보낸 저를 남편은 단 한 문장으로 버렸습니다. 저는 강릉 초당동에서 30년째 순두부 식당을 운영하는 명자입니다. 올해로 62, 동해 바다를 지키며 딸 셋을 대학까지 보낸 억척 어머니지요. 지금이야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드리지만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잠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려면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2살 꽃다운 나이에 저는 경석 씨에게 시집을 왔어요. 강릉 토박이었던 시어머니는 포목점을 하셨는데 그 시절엔 제법 잘 사는 집안이었지요. 경석 씨는 마을에서 꽤 잘생긴 축에 드는 남자였습니다. 키도 크고 어깨도 넓어서 동네 처녀들이 몰래 훔쳐보곤 했다더군요. 저도 처음엔 그 사람이 좋았습니다. 신혼 초 손 한번 잡아줄 때면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이란 게 그렇잖아요. 연애 때 보이던 모습과 함께 살며 드러나는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요. 첫 번째 아이가 딸이었을 때 남편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지는 걸 봤습니다. 그때는 다음엔 아들이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둘째도 딸이었습니다. 산후조리원 같은 건 꿈도 못 꾸던 시절이라 친정어머니가 미역국 끓여오셨는데요. 시어머니께서 그 미역국 냄비를 마당에 쏟아버리셨습니다. 또 딸이라면서 귀한 미역국이 아깝다고요. 저는 그 차가운 마당 바닥에 퍼진 미역국을 보며 태어난 지 이틀 된 둘째를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길래 세상에 나온 지 이틀 만에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가 되어야 했을까요? 셋째마저 딸이었을 때 남편 경석 씨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분만실 앞에서 아이 성별을 들은 그 사람은 한마디도 없이 병원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사흘 동안 혼자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도 못 받는 여자. 이 말이 그때부터 제 이름표가 되었습니다. 명절마다 제사마다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경석 씨는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처음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고 나중엔 분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니 그저 무덤덤해지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참 무서운 게 날카로운 칼로 매일 찔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자리에 굳은 살이 박인다는 겁니다. 남편의 조롱에도 시어머니의 한숨에도 저는 점점 무뎌져 갔습니다. 아니, 무뎌진 척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야 저는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불효한 말이지만 솔직히 그랬어요. 포목점은 이미 장사가 안 되어 문을 닫은 지 오래였고 저희는 새로운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선택한 것이 순두부 장사였습니다. 포목점 정리하고 남은 얼마 안 되는 돈에 친정어머니가 쌈짓돈 조금 보태주신 게 전부였어요. 강릉 초당동, 동해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이 작은 동네에서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콩을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맷돌에 콩을 갈고 가마솥에 물을 끓이고 간수를 넣어 두부를 만드는 일. 처음엔 정말 작은 가게였습니다. 테이블 4개가 전부인 허름한 가게. 그마저도 남편 이름으로 등록했어요. 그 시절엔 여자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하면 은행 대출도 안 나오고 거래처에서도 무시하던 때였거든요.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두부가 안 굳어서 물처럼 흘러내리기도 했고 간수를 너무 많이 넣었어서 먹을 수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실패한 두부를 마당에 버리며 울었습니다. 새벽 어스름 속에서 혼자 눈물 흘리며 다시 콩을 갈았지요. 남편은 그런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면 그 사람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제가 가마솥 앞에서 땀을 흘릴 때 그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막걸리를 마셨어요. 여자가 하는 일인데 내가 왜라는 게 그 사람의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장사를 성공시켜서 딸 셋을 번듯하게 키워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딸이라고 여자라고 무시당하지 않게 떳떳하게 세상에 내보내고 싶었습니다. 1년, 2년, 3년. 손끝이 트고 갈라져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가마솥 앞에서 김을 쐬다 보면
얼굴 피부가 검게 그을리고 주름이 깊어져 갔어요. 제 손은 40살 때 이미 70살 노인의 손처럼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보람이 있었던 건 장사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다는 겁니다. 새벽같이 간 만든 순두부. 그 부드럽고 고소한 맛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동네 어르신들이 오시더니 나중엔 강릉 시내에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이 생겼습니다. 명자 씨네 순두부 먹으면 다른 데는 못 가. 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속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저를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요. 집에서는 시도 못 받는 여자였지만 이 식당에서만큼은 제가 주인이었으니까요. 아니, 실제 주인은 남편이었지만요. 서류상으로는요.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어요. 큰딸 대학 등록금, 둘째 대학 등록금, 셋째 대학 등록금. 세 딸을 모두 대학에 보내겠다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여자도 배워야 무시 안 당한다고 저처럼 살지 말라고 매일 밤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경석 씨는 그런 제가 못마땅했나 봅니다. 대학은 무슨 여자가 시집이나 잘 가면 됐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당신 같은 남자한테 시집가서 평생 종노릇하며 살라는 거냐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남편의 바람기가 시작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부터 술 냄새가 아닌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가 옷에 배어오기 시작했어요.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싸우기 싫었고 무엇보다 증거도 없이 따지면 오히려 제가 의처증 환자가 될 테니까요. 큰딸 은주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바람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우연히 강릉 시내에 볼 일이 있어 나갔다가 어느 모텔 앞에서 경석 씨와 젊은 여자가 손을 잡고 걸어 나오는 걸 봤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쫓아가서 따지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무서워서요. 그 상황을 직면하는 게 무서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평소처럼 가마솥 앞에 섰습니다. 두부를 저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뜨거운 김이 얼굴을 적시는지 눈물이 얼굴을 적시는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날 만든 두부는 짰습니다. 눈물이 너무 많이 들어갔나 봐요. 그 뒤로도 남편의 바람은 계속됐습니다. 때로는 같은 여자, 때로는 다른 여자. 저는 알면서도 모른 척 참으면서 삼켰습니다. 딸들을 대학 보내려면 이혼할 수 없었고 당시만 해도 이혼한 여자는 손가락질의 대상이었으니까요. 둘째 지연이가 대학에 가네. 남편은 아예 열흘씩 집을 비우기도 했습니다. 어디 갔냐고 물으면 사업 때문에라는 대답뿐이었죠. 무슨 사업이요? 제가 버는 돈으로 술 마시고 노는 게 사업인가요? 하지만 그 말도 못하고 꾹 참았습니다. 막내 수진이가 대학 2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큰딸, 둘째는 이미 졸업했고 막내만 남은 상태였지요. 저는 그때까지 모은 돈으로 드디어 가게를 넓혔어요. 테이블 4개짜리 작은 가게가 20명은 앉을 수 있는 제법 큰 식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경석 씨가 젊은 여자 손을 잡고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30살은 어려 보이는 싱그럽게 웃는 여자였어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번엔 집까지 데려온 건가? 이 사람이 유미야. 앞으로 자주 올 거니까 잘해줘. 남편은 뻔뻔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앞에서 제가 평생을 바친 이 식당에서요. 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무표정하게 네라고만 대답했어요. 유미라는 여자는 정말 젊고 예뻤습니다. 탱탱한 피부, 길게 빠진 속눈썹, 날씬한 몸매. 제가 새벽 가마솥 앞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그녀는 가지고 있더군요. 갈라진 손, 검게 그을린 피부, 깊어진 주름. 거울 속 제 모습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유미는 그때부터 단골이 됐습니다. 일주일에 3~4번씩 와서 순두부를 먹었어요. 먹을 때마다 어머, 정말 맛있다며 호들갑을 떨었고 남편은 그녀 옆에 앉아 시시덕거렸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칭찬을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남편에게서 받았습니다. 유미 씨는 참 젊어서 좋아.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혼잣말처럼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
유미는 희히 웃으며 그의 팔을 때렸어요. 저는 가마솥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부글부글 끓는 건 가마솥 속 두부만이 아니었어요. 제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미가 혼자 식당에 왔습니다. 남편 없이요. 순두부를 주문하고는 제게 말을 걸어왔어요. 사장님, 아저씨랑 결혼 생활 어떠세요? 그 뻔뻔한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아저씨가 잘해주시나요? 유미는 계속 물었어요. 마치 저를 떠보듯이요. 저는 그저 그렇지 뭐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유미는 웃으며 식당을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저 여자는 저를 무시하고 있구나. 늙고 지친 저를 불쌍하게 여기고 있구나. 자기가 남편을 빼앗아 가도 저는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분했습니다. 정말 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진짜 남편을 빼앗기면 어쩌지? 이 나이에 혼자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머리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바닷가에 나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초당동 해변의 파도 소리가 귀에 울렸어요. 철썩, 철썩. 파도가 밀려와 모래를 적시고 빠져나가듯 제 인생도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명자야, 넌 뭘 위해 살았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콩을 갈고 손이 트고 갈라지도록 일한 30년. 그 세월의 끝에 남은 건 남편의 배신과 젊은 여자의 비웃음뿐이었습니다. 바다는 그날 유난히 검었습니다. 달빛도 없이 칠흑 같은 바다. 문득 저 바다에 몸을 던지면 모든 게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세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은주, 지연, 수진. 제가 피땀 흘려 키운 세 딸. 저 아이들을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엄마가 못나서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가마솥 앞에 섰어요. 차갑게 식은 가마솥을 손으로 쓸어보며 내일도 살아야지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로부터 2달쯤 지났을까요? 유미가 식당에 오더니 제 앞에서 대놓고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저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임신했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가 멍멍해지고 시야가 흐려졌어요. 유미의 입술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단어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임신, 임신, 임신. 남편이 제 앞에 섰습니다.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유미가 아들을 가졌어. 내 유전자를 물려받을 귀한 늦둥이야. 그 한마디에 30년 결혼 생활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 그토록 원하던 아들. 제가 시도 못 받는 여자라고 평생 조롱당한 이유인 아들. 그 아들을 30살 어린 여자가 가졌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털썩. 유미는 저를 내려다보며 희죽 웃었어요. 승리자의 미소였습니다. 저는 패배자였고 그녀는 승리자였습니다. 남편은 제게 손 한 번 내밀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저를 마치 더러운 것을 보듯 쳐다봤어요. 명자야, 이혼하자. 이제 내 아들을 낳아줄 여자가 생겼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30년 세월이 증발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경석 씨가 이혼을 요구한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30년 세월을 되돌아봤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콩 갈던 날들, 가마솥 앞에서 땀을 흘리던 날들, 남편의 조롱을 참으며 이를 악물던 날들. 그 모든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딸 셋을 키우기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결국 저는 버림받았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평생 죄인 취급을 받다가 버림받은 겁니다. 다음 날 남편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서울에 집을 얻었어. 유미랑 아이랑 같이 살 거야. 서울이요? 서울에 집을 얻었다고요? 무슨 돈으로요? 저는 순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식당 담보로 대출받았어. 어차피 내 이름이잖아. 경석 씨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마치 오늘 날씨가 좋다는 듯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식당 담보로 대출이요? 30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일군 식당, 손이 트고 갈라지도록 일해서 키운 식당, 그 식당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통장에 있던 돈도 다 뺐어. 내 아들 키우는데 써야지. 경석 씨의 그 말에 저는 다리가 풀렸습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 비상금, 적금까지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빼갔다는 거였어요.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내가 번 돈이에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경석 씨는 비웃었습니다. 내가 번 돈? 식당이 누구 이름인데? 법적으로 다 내 거야.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난 건 저였습니다. 콩을 갈고 두부를 만든 건 저였습니다. 손님들에게 웃으며 서빙한 건 저였습니다. 하지만 서류상 주인은 남편이었어요. 그 시절 여자 이름으로는 사업하기 어렵다며 당연하게 남편 이름으로 등록했던 게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경석 씨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무력하게 서 있었어요. 말려야 하나? 싸워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살아온 버릇이 이 순간에도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안 찍으면 식당 팔아버릴 거야. 경석 씨가 협박했습니다. 식당마저 팔리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최소한 식당이라도 지켜야 했어요. 저는 울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재산 분할이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건 다 남편 거라며 저한텐 빚만 떠넘기고 갔어요. 식당 담보대출금, 그게 고스란히 제 몫이 됐습니다. 딸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큰딸 은주가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던데 사실이야? 라고 물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남편이 먼저 연락했나 봅니다. 저는 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응, 사실이야 라고 겨우 대답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은주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내가 내려갈까? 딸의 걱정에 오히려 눈물이 났어요. 30년 동안 이 아이들을 위해 참았는데 결국 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구나. 괜찮아. 엄마 혼자 해결할 수 있어.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지만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막내는 아직 대학생이었고 언니들도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새내기들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서울로 떠나던 날 저는 식당 가마솥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짐을 차에 싣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가서 보지 않았어요.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거니까요. 차 시동 거는 소리, 바퀴가 자갈을 밟는 소리,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엔진 소리.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펑펑 울었어요. 가마솥을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남편이 가서 슬펐던 게 아닙니다. 30년이란 세월이 억울해서 울었어요. 제 청춘, 제 노력,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게 억울해서요. 텅 빈 안방에 홀로 앉았습니다. 남편이 쓰던 장롱, 남편이 누웠던 이불자리, 그 흔적들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이불을 끌어안고 바닷바람 소리를 들으며 며칠을 꼬박 울었습니다. 초당동 바다는 그 며칠 동안 유난히 거칠게 울부짖었습니다. 철썩철썩 파도가 바위를 때리는 소리가 마치 제 마음을 대신해 울어주는 것 같았어요. 바다야, 너도 내 심정을 아는 거니? 사흘째 되던 날 세 딸이 강릉으로 내려왔습니다. 은주, 지연, 수진. 세 딸이 저를 애워싸고 엄마, 울어도 돼. 우리가 있잖아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못나서 미안해. 너희 아빠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저는 딸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큰딸 은주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사과할 거 없어. 잘못한 건 아빠야. 맞아,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 둘째 지연이도 말했습니다. 막내 수진이가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엄마, 이제 우리만 보고 살아. 아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21살 막내딸의 그 말이 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야.
딸들이 있잖아. 큰딸 은주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십시일반에서 대출금 갚는 거 도울게. 그래, 엄마 혼자 짊어지지 마. 지연이도 거들었어요. 막내 수진이는 나도 휴학하고 알바할게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수진이 너는 학교 다녀. 엄마가 다 해결할 수 있어. 딸들 도움 없이도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딸들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다시 앞치마를 질끈 묶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콩을 갈기 시작했어요. 무너져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대출금을 갚아야 했고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경석 씨가 있을 때는 최소한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손님 상대를 도와줬거든요. 물론 마지못해 하는 거였지만요. 이제는 모든 걸 혼자 해야 했습니다. 콩 포대를 나르다가 허리를 삐끗한 적도 있었고 늦은 밤까지 설거지를 하다가 쓰러진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딸들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딸들에게 떳떳한 엄마가 돼야 해.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식당이 더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엔 경석 씨가 손님한테 시비를 걸거나 술 취해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단골 손님들이 떠나간 적이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일이 없으니 손님들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명자 씨, 요즘 혼자 하시나 봐요?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네. 단골 어르신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네, 혼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니 마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건 여전히 힘들었지만 예전처럼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까 일하는 게 즐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제 식당, 제 가마솥, 제 인생. 이제 온전히 제 것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 이름으로 된 식당이었어요. 이혼하면서 명의를 제 걸로 바꿨거든요. 대출금이 잔뜩 껴있는 식당이었지만 그래도 제 거였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제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명자야, 그 남편 없어져서 오히려 잘 됐어. 쯧쯧, 그 사람 원래 버릇이 없었잖아. 위로의 말씀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남편 생각이 안 나는 하루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요. 처음엔 매 순간 그 사람 생각에 괴로웠는데 어느새 하루, 이틀, 일주일 생각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1년이 지나자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움츠러들던 명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웃는 명자가 되어 있었어요. 손님들한테도 더 밝게 인사하게 됐고 식당 매출도 예전에 2배로 늘었습니다. 딸들이 자주 연락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밝아졌어. 엄마, 사진 보니까 얼굴이 환해졌네. 딸들의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래,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거야. 2년째 되던 해, 대출금 절반을 갚았습니다. 악착같이 모아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절반이나 갚았어요. 그 돈으로 예전 같았으면 뭘 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빚을 갚는다는 건 제 인생을 되찾는 거였으니까요. 3년이 지났습니다. 제 마음의 상처도 바닷물에 씻기듯 조금씩 아물어갔어요. 가끔 남편 생각이 날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분노도 서러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런 사람도 있었지 하는 정도였어요. 서울로 간 경석 씨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아들 낳아서 행복하게 산다더라. 유미랑 신혼처럼 다정하더라. 그런 소문들이요. 처음엔 속이 쓰렸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마저도 무덤덤해졌습니다. 잘 살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저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사람 인생은 그 사람 것이고 제 인생은 제 것이니까요. 더 이상 남의 인생에 마음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석 씨네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토록 귀하던 아들, 그 아들 때문에 모든 걸 버린 그 남자에게 하늘이 벼락을 내린 거였습니다. 그 소식은 강릉시장 골목 어귀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채소를 사러 나갔다가 아는 아주머니가 저를 붙잡으며 말했어요. 명자야, 너 전 남편 소식 들었어?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울에서 쫓겨났다더라. 그 젊은 여자한테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쫓겨났다고요? 그토록 사랑한다던 유미한테요? 아들까지 낳아줬다던 그 여자한테요?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아이가 돌이 지날 무렵 경석 씨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고 해요. 아이의 얼굴이 자신과 전혀 닮지 않았다는 거죠. 코도 눈도 입도 어디 하나 닮은 구석이 없더랍니다. 처음엔 아직 어려서 그렇겠지 했대요. 아기들은 크면서 얼굴이 변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이는 경석 씨와 닮아가기는커녕 점점 다른 사람을 닮아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의심이 깊어진 경석 씨는 유미 몰래 DNA 검사를 했대요. 아이의 머리카락을 몰래 뽑아서 검사기관에 보냈다는 거죠.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이 그에겐 지옥 같았을 겁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는 경석 씨의 친자가 아니었어요. 99.9999% 확률로 그 아이의 아버지는 다른 남자라는 결과였죠. 그토록 자랑하던 내 유전자를 물려받은 귀한 늦둥이가 남의 자식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이라기보다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뭔가요, 정말. 30년 동안 아들 타령을 하더니 아들인 줄 알았던 애가 남의 자식이라니. 아주머니는 계속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유미는 처음부터 경석 씨의 돈을 노렸대요.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와 짜고 돈 많아 보이는 경석 씨를 노린 거죠. 유미는 경석 씨를 만나자마자 빠르게 관계를 맺었고 2달쯤 지나 임신 소식을 알렸대요. 사실 그때 이미 석 달은 됐던 거죠. 다른 남자의 아이를요. 하지만 경석 씨는 눈이 멀어서 몰랐던 겁니다. 자기 아이라고 그토록 원하던 아들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으니까요. 경석 씨는 그것도 모르고 저를 버리고 전 재산을 들고 서울로 갔던 겁니다. 식당 담보로 받은 대출금, 평생 모은 저축, 그 모든 걸 유미에게 갖다 바쳤고요. 진실을 알게 된 경석 씨가 유미에게 따졌대요. 이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라니 어떻게 된 거야. 하지만 유미는 뻔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증거라도 있어요? 서울 집은 유미 명의로 사는 전세였고 경석 씨가 준 돈은 이미 다 써버렸거나 유미 통장에 들어가 있었대요. 사기죄로 고소하려 해도 연인 사이에 준 돈은 증여로 볼 수 있어서 법적으로 돌려받기 어렵다는 거였어요. 변호사를 만나봤지만 승소해도 돈 받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없다고 버티면요. 그런 말만 들었대요. 게다가 변호사 비용 낼 돈도 없었고요. 나가세요. 여기 제 집이에요. 유미는 차갑게 말하며 경석 씨를 문 밖으로 내쫓았대요. 그 남자 진짜 아이 아빠도 나타나서 경석 씨를 비웃었다고 하더군요. 아저씨, 호구셨네요. 그 말을 듣고 경석 씨가 주먹을 휘둘렀대요. 결과요? 오히려 폭행죄로 고소당했답니다. 합의금까지 물어주고 나니 정말 빈털터리가 됐다고 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은 경석 씨. 갈 곳도 돈도 없어진 그는 처음엔 친척 집을 전전했대요. 하지만 누가 걷어주겠어요? 그동안 그 사람이 친척들한테 얼마나 거만하게 굴었는데요. 명절 때마다 큰 소리치고 돈 좀 있다고 으스대던 사람이 이제 와서 손 벌리니까 다들 외면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자존심 때문에 강릉에 못 왔대요. 서울 어딘가에서 일용직을 하며 버텼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60이 넘은 나이에 육체 노동이 될 리가 있나요? 몸은 망가지고 돈은 안 모이고 결국 쪽방촌 신세가 됐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한때는 강릉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서울 쪽방에서 굶주리며 지낸다니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더군요. 그 소식을 듣고 집에 돌아온 저는 한참 동안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통쾌해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런 감정은 들지 않았습니다. 허탈했어요. 그냥 허탈했습니다. 30년 동안 아들 타령을 하며 저와 딸들을 무시했던 사람, 결국 그렇게 얻고자 했던 아들이 남의 자식이었다니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이렇게 딱 들어맞을 수가 있을까요? 남을 울리고 얻은 행복이 얼마나 모래성 같은 것인지 그 사람은 뼈저리게 깨달았겠지요. 저는 가마솥 앞에 앉았습니다. 불을 지피고 콩을 갈기 시작했어요.
맷돌 돌아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귀를 때렸습니다. 그 익숙한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경석 씨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인생에서 이미 지워진 사람이니까요. 저는 그저 제 앞에 놓인 콩을 갈고 두부를 만들고 손님들에게 웃으며 서빙하며 하루하루를 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큰딸 은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 소식 들었어? 역시 딸들 귀에도 들어갔나 봅니다. 응, 들었어. 엄마 어때? 괜찮아?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다고 말해야 할까? 그냥 그래. 통쾌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엄마가 대단해. 나 같으면 막 기뻐할 것 같은데. 은주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럴 힘도 이젠 없어. 그냥 내 인생 사는 게 중요하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랜만에 바다에 나갔습니다. 초당동 해변 모래사장에 앉아 파도를 바라봤어요. 철썩, 철썩. 파도는 3년 전과 같은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3년 전 이 해변에서 바다에 몸을 던질까 생각했던 저. 지금은 파도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사한 눈물이었어요. 세 딸이 있어서, 이 식당이 있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바다는 그날 유난히 잔잔했습니다. 석양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았어요. 강릉 바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이 바다가 저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모래사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새로운 인생. 파도가 밀려와 그 글씨를 지웠지만 제 마음속에는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얼마 만에 흥얼거리는 노래인지 모르겠더군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어요.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셌어요. 초당동 바다가 울부짖듯 포효하고 창문이 덜커덩거리며 흔들렸습니다. 저는 식당 정리를 마치고 막 불을 끄려던 참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었더군요. 피곤해서 빨리 자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문이 쾅쾅 두드려졌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강도라도 든 건가? 손에 국자를 쥐고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명자야, 명자야 나야. 문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목소리 3년 동안 듣지 않았지만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 경석 씨였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 예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팍싹 늙어버린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년 전 젊은 여자 손을 잡고 의기양양하게 서울로 떠났던 사람. 지금은 굶주린 길고양이처럼 초라하게 서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빠져 있었고 얼굴은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불그스름했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어요. 옷은 구겨지고 얼룩덜룩했습니다. 서울에서 쫓겨난 뒤 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으면 저 꼴이 됐을까. 자존심 때문에 버티고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온 거겠지요. 명자야. 경석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 예전의 거만함은 없었어요. 대신 애원과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 가슴속에서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연민도 없었어요.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경석 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 오는 마당, 질퍽한 흙바닥에요. 그러고는 제 발목을 잡으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명자야, 내가 죽을 죄를 졌다. 용서해줘.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용서요? 이제 와서요? 30년 동안 저를 시도 못 받는 여자라고 조롱하고 젊은 여자한테 빠져버리더니 이제 와서 용서를 빈다고요? 제발 다시 받아줘. 너 없이는 못 살겠어. 경석 씨가 계속 울먹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한때 하늘처럼 높이 우러러보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제 발밑에서 흙탕물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명자야, 제발. 잘못했어. 평생 잘할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갑자기 웃음이 터졌습니다. 배를 잡고 웃었어요. 미친 사람처럼요. 왜 웃었냐고요? 너무 황당해서요. 평생 잘할게라니요? 이미 평생을 다 보냈잖아요. 30년이라는 세월을요. 이제 와서 무슨 평생이 남았다고 그런 말을 해요? 저는 웃음을 멈추고 창고로 걸어갔습니다. 경석 씨가 명자야, 어디가? 하며 뒤따라오려 했지만 저는 가만히 있어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창고에서 소금 한 바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굵은 천일염, 두부 만들 때 쓰는 거요. 저는 그 소금을 들고 다시 경석 씨 앞에 섰습니다. 명자야, 그게 뭐야? 경석 씨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그 소금을 그의 머리 위로 힘껏 끼얹었습니다. 소금이 비에 젖은 그의 머리 위로 후두두 쏟아져 내렸습니다. 경석 씨가 윽 하고 비명을 질렀어요. 눈에 소금이 들어갔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소금 맞고 귀신이나 되어 물러가라.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평생 남편 앞에서 고개 숙이고 살던 제가 처음으로 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허리를 폈습니다. 명자야, 왜 이래?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경석 씨가 소금을 털어내며 악을 썼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잘못했으면 끝이에요? 사과하면 다 용서받아요? 제 물음에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뭘 했어요? 당신은? 저는 하고 싶었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콩 간 거 누구예요? 가마솥 앞에서 땀 흘린 거 누구예요? 딸 셋 대학 보낸 거 누구예요? 경석 씨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건 뭐예요? 술 마시고 바람 피우고 저 무시하고 그게 전부잖아요. 하지만 나도 닥쳐요.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당신은 제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요. 어딜 가든 여기만 아니면 돼요. 여긴 더 이상 당신 집이 아니에요. 경석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인지 절망인지 모르겠더군요. 이럴 순 없어. 난 아직 당신 남편이야. 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남편? 3년 전에 이혼했잖아요. 법적으로 남이에요, 우리는. 그 말에 경석 씨가 멈칫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미 이혼한 사이였습니다. 3년 전 그가 유미에게 가면서 서류상으로도 완전히 남남이 됐어요. 그때 협박에 못 이겨 도장 찍었던 게 이제 와서 다행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나가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신 오지 마요. 다음에 또 오면 그때는 경찰 부를 거예요. 경석 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한때는 그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경석 씨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에 젖고 소금에 뒤덮인 모습이 정말 처량했어요. 하지만 연민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가 자초한 일이니까요. 후회할 거야, 명자. 그가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걸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문을 닫고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펑펑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고요? 슬퍼서 운 게 아니었어요. 30년 동안 가슴속에 쌓였던 한이 드디어 풀린 것 같아서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밖에는 비가 그치고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가마솥 앞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가마솥을 손으로 쓸어봤습니다. 내일이면 또 이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콩을 갈고 두부를 만들겠지요.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아니,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시도 못 받는 여자 명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로지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명자. 강릉 초당동에서 순두부 식당을 하는 당당한 사장 명자.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비갠 뒤에 맑은 달이 식당 안을 환하게 비췄어요. 저는 그 달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이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콩을 불리고 물을 끓이고 가마솥에 불을 지폈어요. 뜨거운 김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 같았습니다. 경석 씨가 찾아왔던 것, 소금을 뿌렸던 것, 쫓아냈던 것. 하지만 꿈이 아니었어요. 마당에 아직 소금이 흩어져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소금을 쓸어 모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게 있구나. 하늘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었구나. 가마솥에 두부가 몽글몽글 익어갔습니다. 하얗고 부드러운 순두부. 30년 동안 만들어온 그 두부가 오늘따라 유난히 고소하게 느껴졌어요. 식당 문을 열자 단골 어르신이 들어오셨습니다. 명자야, 오늘따라 얼굴이 밝네. 어르신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오늘 기분이 좋아요. 좋은 일 있나 보네. 네, 좋은 일 있었어요. 순두부를 끓여 어르신 앞에 내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순두부. 그 따뜻한 김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순두부처럼 따뜻하게 살자. 원망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그냥 내 앞에 놓인 것들에 감사하며 살자. 딸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다녀갔다며? 은주가 물었어요. 소문이 정말 빠르더군요. 응, 다녀갔어. 어떻게 했어? 소금 뿌려서 쫓아냈지. 전화기 너머로 은주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최고. 잘했어. 둘째 지연이도 막내 수진이도 차례로 전화해서 엄마 멋있어. 엄마 짱이야라고 했습니다. 딸들의 응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세 딸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아들을 못 낳아서 평생 죄인 취급을 받았지만 이 세 딸이 지금 저의 가장 큰 버팀목입니다. 딸이라서 다행이야. 아들 같았으면 아버지 편만 들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그날부터 정말 새 사람이 됐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명자야, 오늘도 화이팅이라고 말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던 짓이었죠. 식당에 오는 손님들한테도 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 웃음이 자연스러워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랜 단골 어르신이 저를 불러 앉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명자야, 너 요즘 참 예뻐졌다. 에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야, 진짜야. 눈이 반짝반짝해.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거울을 유심히 봤습니다. 주름은 그대로였고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확실히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살아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나구나.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진짜 나.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지금 제 나이 65입니다. 경석 씨를 쫓아낸 지 3년이 지났어요. 식당 대출금도 다 갚았습니다. 세 딸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고요. 큰딸 은주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제가 외할머니가 됐습니다. 손녀를 안을 때마다 이 아이만큼은 무시당하지 않게 키워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둘째 지연이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작은 카페인데 제가 만든 두부로 두부 디저트를 만들어 팔거든요. 엄마의 손맛을 딸이 이어가는 거죠. 막내 수진이는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어요. 엄마처럼 눈 잘못 뜨면 큰일 나라고 농담처럼 말하곤 합니다. 저는 그래, 천천히 골라라고 대답해요. 좋은 사람 만나길 바라지만 혼자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경석 씨 소식은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가끔 새벽에 일어나 가마솥에 불을 지피다 보면 문득 옛날 생각이 나긴 합니다. 경석 씨의 조롱, 시어머니의 한숨, 어린 딸들을 안고 울던 날들. 하지만 그 기억들이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아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것이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행복하다는 것. 바다는 오늘도 철썩철썩 울립니다. 초당동의 그 바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그 바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두부를 저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65에도 새 인생은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명자. 강릉 초당동 순두부 식당 사장 명자입니다. 더 이상 시도 못 받는 여자가 아닙니다. 제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